제63화 새로운 세력의 등장 2. 오광의 모습을 찬찬히 훑어본 청명이 입을 뗐다. 사방주, 급할 것 없소이다. 청명이 당장이라도 달려들듯 한 사달룡을 제지하며 앞으로 나섰다. 난 화산의 청명이요. 곤륜오광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소이다. 청명이 폭권을 취하며 이름을 밝히자 조광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화산이 곤륜에 닥친 위기를 이용하여 곤륜을 끝장내러 온 것인가? 조광의 비웃음에 청명이 어깨를 쭉 펴며 말했다. 나 청명은 남의 위기를 틈타 이익을 보려 하는 소인배는 아니올시다. 조광, 대체 어찌된 일인지나 속 시원히 얘기해 보시오. 칼질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소이다. 청명이 가장 큰 탁자를 가리키며 명했다. 곤륜오광을 위해 자리를 비워라. 청명이 이리 명하자 화산파 제자들이 오광이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태사형, 사달룡이 눈을 부릅뜨며 청명을 바라보았으나 청명의 표정은 단호했다. 뜻밖에도 청명이 앉을 자리를 내어주자 조광이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았다. 조광은 화산파 대사형인 청명이 허튼 소리는 하지 않으리라 믿었고 무엇보다도 몸 상태가 엉망이었기에 잠시나마 쉴 곳이 절실했다. 조광이 먼저 청명이 내준 자리에 앉자 나머지 사광도 조광을 따라 앉았다. 급박하게 칼부림이 일어날 듯 했던 상황이 의외로 차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곤륜파가 도대체 누구한테 당한 것이지?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인 탕명도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아 조광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오광이 자리에 앉아 한숨 돌리기를 기다리던 청명이 백주 한 병을 따서 잔을 채우며 물었다. 무위에서 곤륜파 분타가 당한 것을 보고 오는 길이오. 같은 놈들에게 당한 것이오? 청명의 이야기에 조광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역시 그랬군. 좋소이다. 이 일은 곤륜파만의 일은 아닐 것이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는 듯 조광이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의 입에서는 참담한 침음성이 흘러나왔다. 참담한 마음을 추스르려는 듯 조광이 한 번에 술잔을 비웠다. 청명의 시선이 조광에서 화광, 산광, 변광, 우광으로 한 차례 돌았다. 오광의 표정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엉켜 있었기에 아직도 자신들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객잔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오광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문파가 순식간에 박살이 났으니 같은 무리민으로서 오광이 겪는 참담함이 어떠할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주위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쏠리자 결국 화광이 조광을 대신해 입을 뗐다. 얼마 전 누군가가 본산이 공격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보내왔었소. 화광의 말은 숨죽여 듣고 있던 모두에게 뜻밖의 충격이었다. 청주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다. 그럼 곤륜파가 기습을 당한 것이 아니란 말이오? 그렇소이다. 객잔에 있던 모든 사람은 화광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곤륜 5광까지 버젓이 준비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도 곤륜파가 일패도지했다면 상대방의 무력은 상상 이상인 것이다. 계단에 앉아 5광을 지켜보던 탕명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공격당할 것이라 미리 알려줬는데도 저리 처참하게 당했다고? 이쯤 되니 진중하고 치밀한 성격인 청명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왔다. 청명이 손으로 탁자를 살며시 내리치며 물었다. 대체 그놈들의 정체가 무엇이오? 그것이 우리도 정확히는 모르오. 모른다. 이게 말이 되는가? 곤륜파가 풍비박산이 났는데 정작 곤륜 5광조차 흉수의 정체를 모른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였다. 화광의 얘기를 듣자 객잔 안은 갑자기 소란해지기 시작했다. 대체 어떤 놈들이지? 어찌 상대를 모를 수 있지? 오광이 저 정도라면 엄청난 놈들임에 틀림없어. 사룡방 무사들뿐 아니라 화산파 제자들조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답답하다는 표정의 청명이 조광에게 물었다. 흉수들이 복면하였소? 청명이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자 조광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니요.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소. 그리고 그놈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기에 정체를 알 수가 없었소이다. 다만 다만 무엇이오? 다만
그놈 중 몇몇은 푸른 눈을 가졌소. 그리고 내가 빌어먹을 한 놈을 베었을 때 그놈이 비명을 지르며 쿠차국의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오. 쿠차국이라면 불교 왕국이라고도 불리며 신장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이다. 그리고 탕명이 수타진경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 키질 천불동도 바로 그 쿠차국에 있다. 사실 이 지역에서 푸른 눈이 아주 특이한 것은 아니었다. 곤륜파 제자 중에도 푸른 눈을 가진 자가 간혹 있었다. 그렇다면 곤륜파는 어째서 새로운 세력의 움직임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청명의 눈빛은 바로 그 점을 묻고 있었다. 조광을 대신해 화광이 답했다. 사실 수년 전부터 신장 천산산맥 대산에 괴상한 놈들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소. 하지만 그들의 무공이 이리 강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소. 청주가 청명을 돌아보았다. 대사용, 혹시 공동파에 도전했던 놈들이 아닐까요? 나도 그놈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공격을 알린 서신은 누가 보낸 것이지? 청주의 말에 탕명도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청명 저자의 머리가 잘 돌아가는군. 탕명은 푸른 눈의 소녀를 떠올리며 이번 사태가 그들의 소행임을 확신하였다. 그런데 누군가 그들의 공격을 곤륜파에게 미리 알려줬다면 그들 또한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다는 뜻이리라. 오광 중 가장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변광이 탁자를 내리치며 외쳤다. 그놈들의 목표는 곤륜파가 아니오. 분명 곧 중원으로 쳐들어갈 것이오. 그놈들이 중원으로 쳐들어올 거란 말이오? 그렇소. 이 사태는 결코 곤륜파만의 문제가 아니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중원임이 틀림없소. 변광의 말에 청명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오광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이들과 싸울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했기에 청명이 생각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다. 이거 참. 한 차례 침음성을 흘린 청명이 어느새 한편이라도 된 듯 친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조형, 그럼 이제 어쩔 셈이오? 호칭이 어느새 조형으로 바뀌었다. 밖에 큰 적이 나타나면 내부의 작은 적과는 뭉치는 법이다. 청명은 이미 곤륜파를 공격한 무리를 중원 무림의 공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우리는 무당으로 갈 것이오. 무당 장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할 생각이오. 우린 곤륜파를 되찾아야 하니 화산도 우리를 도와주시오. 자존심이 강한 조광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만큼 상대해야 할 적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청명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청명이 사룡방과 손을 잡은 것은 곤륜파를 눌러 자신의 세력을 중원에 알리고 비단길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함이지 결코 곤륜파를 멸문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무림맹주는 바뀌는 것이다. 청명이 후일 화산파의 장문인이 되고 무림맹주가 된다고 해도 곤륜파가 정파 무림 문파 중 하나임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청명이 판단하기에 사람 좋기로 소문난 무당 장문을 찾아가는 조광의 선택은 나쁘지 않다. 분명 무당 장문 장일선은 곤륜을 위해 나서줄 것이다. 그래, 무당을 앞장 세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겠군. 이리 마음을 정한 청명이 조광을 위로했다. 무당 장문이라면 믿고 의지할 수 있소이다. 이번 사태는 무림의 공적이 나타난 급박한 상황이니 화산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소이다. 청명이 곤륜을 돕겠다고 하자 사달룡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태사형, 그게 무슨... 일이 순식간에 이렇게 정리되니 사달룡으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화산파가 손을 떼면 사룡방은 공중에 붕 뜨게 된다. 하지만 사달룡 또한 세상 풍파에 닳고 다른 사람이다. 노련한 사달룡은 청명이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지 않을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이제 어느 쪽에 발을 담가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지켜보고 있던 탕명도 사달룡이 어찌 나올지 자못 흥미롭다. 호, 이거 일이 묘하게 돌아가는군. 청명이 저리 나온다면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수인 곤륜과 손을 잡을 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지만 떡고물은 떨어지지 않는다. 순식간에 한쪽으로 마음을 정했는지 사달룡이 얼굴빛을 고치며 청명의 옆자리에 끼어 앉았다. 흠흠, 좋소이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똘똘 뭉쳐야 하는 법. 사령방도 동참하겠소이다. 태사형, 이제 어쩔 셈이요? 사달룡의 말에 청명이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했다.
오광께서는 무당으로 가십시오. 저희는 우선 그놈들의 동향을 파악한 후 중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청명이 이리 속 시원이 나서주자 조광이 일어나 폭권을 취했다. 그럼 부탁드리겠소. 화산은 화산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청명도 일어서서 폭권을 취한 후 제자들에게 명했다. 청주와 청색은 제자들을 데리고 곤륜파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게, 그러나 불필요한 접전은 피하시게. 알겠습니다, 대사형. 사방주께서는 대산으로 사람을 보내 그 자들의 본거지가 대산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오. 그러겠소. 사달룡이 무사들을 대산으로 보내자 청주와 청색도 간단히 요기한 후 곤륜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일이 되니 객잔 안에 있던 50여 명의 인원이 순식간에 10여 명으로 줄었다. 남아있던 술을 비운 오광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우린 가보겠소. 오광도 청명에게 작별을 고하고 객잔을 떠나니 북적이던 객잔은 오히려 썰렁해졌다. 칼부림이 일어나리라 기대했던 상황이 의외의 방향으로 정리되자 약간 실망한 탕명이 계단에서 일어섰다. 좀 아쉽지만 일은 점점 재미있어지겠군. 갑자기 썰렁해진 객잔 구석에 앉은 탕명은 일단 배를 채우기 시작했다. 사실 탕명은 급할 것이 없다. 흉수는 밝혀졌고 이제 아무도 탕명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탕명은 천천히 식사하며 청명과 사달룡의 다음 행보를 주시했다. 식사를 마친 탕명은 이제 슬슬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일이 되면 나와 당소소의 계획에도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겠는걸? 비단길을 장악하는데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곤륜파는 이미 풍비박산이 났고 화산파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룡방도 한동안은 비단길의 이권에 손을 못 댈 것이다. 그럼 비단길의 이권은 누구의 손에 넘어갈 것인가? 무주공산이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나선다면 잠시 동안은 이권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힘과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비단길은 워낙 넓고 길다. 비단길을 장악하려면 거점으로 삼아야 할 곳만도 서너 군데는 될 것이다. 결코 당소소가 낙양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휴, 어쩔 수 없다. 일단 수타진경부터 찾자. 탕명은 예정대로 키질 천불동을 향해 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 출발해볼까? 탕명이 객잔 문을 나서려는데 청명이 탕명을 불러세웠다. 야, 너 이리 와. 야, 이 새끼가 정말... 탕명은 울컥 화가 치솟았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64화 새로운 세력의 등장 3. 청명의 오만함에 탕명은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탕명은 두 번의 삶을 살게 되면서 전생과는 달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기에 청명을 향해 돌아서며 희죽 웃었다. 저 불렀어요? 그래, 너 어디 가려고? 탕명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네? 당연히 수타진경 찾으러 가야죠. 기질 천불동. 네, 오광이 하는 얘기 들었잖아. 흉수들이 근처에 있어서 지금 가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세상은 원래 위험하죠. 근데 이 자식이 지금 나를 걱정하는 거야? 탕명은 청명이 자신을 잡으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위험을 알려주는 것인지 헷갈렸다. 청명이 손가락을 까닥거리며 어정쩡하게 서 있는 탕명을 불렀다. 탕명이 몇 걸음 청명에게 다가가자 청명이 묘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런데 독청은 어째서 직접 비급을 찾으러 오지 않은 거지? 화산파 제자들이 곤륜으로 떠나고 오광 또한 사라지자 청명의 관심이 다시 탕명에게 돌아온 것일까? 독청 도인께서는 피부병이 있어 사막에는 오실 수 없습니다. 피부병이라고? 네, 천식도 있으셔서 건조한 곳에는 못 오십니다. 탕명의 말에 청명은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독청이 소림궁에 처박혀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군. 뭐... 처박혀? 아무리 교류가 없다곤 해도 독청은 엄연히 무림의 선배이다. 탕명이 독청의 정식 제자는 아니지만 청명의 건방진 말은 탕명의 성질을 돋구었다.
이 자식을 확 그냥? 탕명은 당장이라도 한판 뜨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아직은 자신의 실력이 청명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공으로는 안 되어도 말로는 한번 저항해 볼 만했다. 무림 선배에 대한 예의를 지키시오. 탕명이 발끈하자 청명이 씩 웃었다. 그렇군. 선배는 선배이지. 말은 이렇게 했지만 탕명이 어찌 나오든 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청명이다. 그런데 비급을 찾을 단서는 가지고 있나? 무턱대고 천불동에 가서 어쩌려는 거지? 청명의 말이 옳긴 하다. 탕명은 오직 전생의 사부께서 키질 천불동에서 수타양경을 해독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다. 탕명이 아무 말 못하자 청명이 피식 웃었다. 키질 천불동에 쿠마라지바라는 천재 승려가 있다더군.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하니 그를 찾아가 물어보면 혹시나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 어라? 의외였다. 청명이 탕명에게 왜 이런 조언을 하는 걸까? 순간 당황한 탕명이 얼떨결에 대답했다. 고맙소이다. 고마울 것 없어. 난 무리민의 한 사람으로 비급에 관심이 있을 뿐이야. 수타진경이라. 암튼 비급을 찾기를 바란다. 혹여 찾으면 비급을 익힌 후 나를 찾아와. 내 한번 겨뤄주지. 자신만만한 청명이다. 청명의 표정에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예 없는 모양이다. 이것이 천재의 거만함인가? 좋아. 가봐. 청명이 선심 쓰듯 말하자 탕명은 더욱 짜증이 났다. 젠장, 왜 자기가 가라 말라야? 난 내 발로 간다. 탕명이 객잔 문을 박차고 나서니 다시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야! 문 닫아! 모래바람이 들이닥치자 객잔 안에서 화산파 제자 하나가 탕명에게 소리쳤다. 탕명은 못 들은 척 한바탕 모래바람이 객잔 안으로 들이치고 나서야 문을 닫았다. 그래, 일단 가보자. 가보면 뭔가 수가 있겠지. 으랴. 청명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자 비록 모래바람을 맞았으나 탕명의 가슴은 해방감으로 상쾌했다. 확실히 훨씬 낫군. 여러 명 뒤를 따라 달릴 때보다 혼자 말을 달리니 앞에서 날아오는 모래바람을 뒤집어 쓰지 않아서 훨씬 달릴만 했다. 그렇게 탕명은 키질 천불동을 향해 서쪽으로 무작정 말을 달렸다. 하지만 초행길에 혼자인 탕명이 찾아가기에는 생각보다 험난하고 힘든 여정이었다. 수차례 길을 잘못 들은 탕명이 보름을 이리저리 헤맨 끝에 드디어 쿠처국의 수도인 쿠처에 들어섰다. 탕명으로서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사람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휴, 겨우 도착했네. 오늘은 일단 여기서 하루 쉬자. 쿠처국은 승병이 나라를 지킨다. 곳곳에 사찰과 승려들이 보이는 완벽한 불교 국가이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물어보니 키질 천불동은 쿠처에서 반나절만 말을 달리면 갈 수 있단다. 목적지가 코앞인지라 탕명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쿠처국말을 모르는 탕명은 중국인이 주인인 듯 보이는 객잔을 찾아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음식을 가져온 점소이에게 탕명이 넌지시 물었다. 천불동에 쿠마라즈바라는 고승이 계시다던데 그분이 그리 대단한가요? 점소이는 마치 자기 집안일인 듯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럼요. 쿠처국뿐만 아니라 천축국까지도 그분의 명성이 자자하지요. 부처님 말씀이라면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천축국말뿐 아니라 고대 말에도 능통하시다는데 하여튼 대단한 분이십니다. 점소이의 말을 듣고 보니 쿠마라지바를 찾아가 보라던 청명의 말은 나름 진심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분이 몇 살이나 되셨는데요? 30대 초반이라 들었습니다. 탕명은 생각보다 고승이 젊은 것이 놀라웠다. 어찌 그리 젊은 나이에 세상 일에 통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천불동에 가면 고승을 뵐 수 있나요? 글쎄요. 듣기로는 천불동 절벽 꼭대기 동굴에 계신다곤 하던데 그곳이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 들었습니다. 점소이가 이리 말하며 탕명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마치 내까짓 어린 놈이 어찌 고승과 얘기를 나눌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눈빛이었다. 점소이의 표정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 보이자 탕명이 보란듯이 어깨를 쭉 폈다. 나 탕명이야. 아무리 대단한 고승이라 해도
만나 얘기 나누는 게 뭐 그리 어렵겠어? 이런 생각이 들자 점소이의 표정 따위는 별 상관이 없어졌다. 암튼 알겠소이다. 그나저나 희한하게도 이번 생에 만나는 무공천재인 청명, 개방 방주 왕사룡, 그리고 천재 고승 모두가 30대 초반인 것이 우연치고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소이가 영 못 믿었다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서자 탕명이 점소이를 다시 불러 세웠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소이다. 대사는 어디에 있나요? 탕명의 물음에 점소이가 경계의 빛을 띠며 소곤거렸다. 대사는 천불동에서 북쪽으로 반나절만 가면 있소이다. 하지만 요즘 그곳에 올라간 사람 중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고 하니 행여나 갈 생각은 마시오. 점소이가 자신을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탕명이 호기롭게 물었다. 뭐 산에 호랑이라도 산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도 대산을 찾아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역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더이다. 점소이의 말에 탕명은 혹시나 그들이 사룡방 무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사룡방 무사들이 대산에서 전멸이라도 했단 말인가? 정말 무시무시한 놈들이군. 도대체 그놈들의 정치가 뭐지? 내가 대산에 올라가 봐야겠다. 투명 망토가 있었기에 탕명은 안 들킬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대산에 갈지 말지는 일단 천불동에 가본 후에나 결정할 일이다.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에 묵을 방 하나 주세요. 배를 채우고 침상에 누운 탕명은 푸른 눈의 소녀를 떠올려 보았다. 자신에게 환하게 웃던 그 소녀가 골륜파를 박살냈다는 게 영 믿겨지지 않는 탕명이다. 이리저리 뒤척이던 탕명은 꼭 대산에 올라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스르륵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객잔을 나선 탕명이 반나절을 달려 키질 천불동에 도착하니 풍광이 예상과 달리 이채로웠다. 절벽을 뚫어 만든 100여 개의 석굴은 마치 벌집과 같았다. 석굴 앞쪽에는 무자트 강이 흐르고 석굴과 강 사이엔 싱그러운 백양나무 숲이 푸르게 우거져 있었다. 석굴의 암석들은 붉은색을 띠었고 푸른 강과 어우러진 풍경은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웠다. 붉은 암석과 푸른 강이라 절묘하군. 사막 속의 오아시스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풍경에 매료된 탕명은 스님들이 왜 이곳에 자리를 잡고 수양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200년 전 선우 무도 사부와 모용원 사모도 지금의 탕명처럼 이곳에 와서 백양나무 숲을 거닐고 고승을 만나 수타양경의 비밀을 풀었으리라. 하지만 사부가 힘들게 세운 소림파는 이미 사라졌다. 소림궁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탕명의 마음은 천근을 짊어진 듯 무거워졌다. 그래, 내가 반드시 소림파를 재건하고야 말겠어. 이렇게 마음을 다잡은 탕명이 수백 개의 석굴 중 가장 커 보이는 석굴로 들어섰다. 와, 대단한데? 석굴 안에 들어선 탕명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10여 명의 스님들이 고요하게 좌선하고 있었기에 탕명은 자신이 그들의 수행을 방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멋쩍어진 탕명이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석굴 안의 모습은 탕명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깊었다. 의식을 치르는 용도인 듯한 석굴 가운데에는 커다랗고 아름다운 불상이 놓여져 있었다. 불상 앞은 꽤 널찍하여 100명은 좋게 앉을 수 있었다. 또한 불상 뒤쪽으로는 뒤집힌 말구평으로 통로가 만들어져 있었고 통로 양쪽 벽면에는 화려한 색채로 부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탕명이 석굴을 감상하며 한참을 서 있으니 드디어 좌선이 끝난 스님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탕명은 그중 가장 어려 보이는 스님에게 다가가 물었다. 저는 탕명이라 합니다. 쿠마라즈바 스님을 뵙고 싶습니다. 살라살라. 이상한 말과 스님의 표정을 보니 탕명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하였다. 하긴 장안과 이곳 천불동은 수천 리나 떨어진 다른 나라이니 탕명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난감해하는 탕명에게 한 늙은 스님이 다가와 물었다. 이 젊은 스님은 천축국에서 온 스님이라 중국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쿠마라지마는 왜 찾아온 것이오? 탕명이 얼른 합장하며 대답했다. 저는 숭산소림궁에서 온 탕명이라 합니다. 쿠마라즈바 고승께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노승도 탕명에게 합장하며 물었다. 불경에 관해 묻고자 하는 것이오?
노승의 질문에 잠시 당황한 탕명이 생각해보니 수타진경도 불경이라 할 수 있겠다 싶었다. 200년 전에 사라진 수타진경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수타진경이라. 혹시나 하며 노승의 안색을 살폈으나 노승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란 표정이다. 쿠마라지바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으나 만나게 해줄 수는 없소이다.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으나 만나게는 못해준다? 뭔가 사연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든 탕명이 고개를 숙였다. 어디 계신지 알려만 주십시오. 노승이 석굴을 나서며 말했다. 따라오시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65화 쿠마라지바 1. 노승을 따라 석굴 밖으로 나오자 노승이 절벽 꼭대기를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꼭대기 석굴이 쿠마라지바가 수행하는 석굴이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절벽이 높고 미끄러워 쿠마라지바 이외에는 저 석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탕명이 노승이 가리키는 절벽을 바라보니 꼭대기에 사람 한 명 들어갈 정도의 작은 석굴이 보였다. 그런데 절벽 아래쪽에 있는 100여 개의 석굴과 달리 노승이 가리킨 석굴은 깎아지는 듯한 기암절벽 꼭대기에 있어서 석굴에서 내려주는 밧줄 사다리가 없으면 스님들은 접근할 수 없어 보였다. 그제야 탕명은 노승이 알려줄 수는 있으나 만나게 해줄 수는 없다. 라고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밧줄이 없는데 쿠마라즈바 스님께서는 어찌 석굴로 올라가신 건가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절벽 위에서 석굴로 내려진 밧줄은 보이지 않았다. 쿠마라지바는 밧줄 없이 절벽을 오를 수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다. 그럼 언제쯤 내려오시나요? 그건 모릅니다. 한번 올라가면 몇 달간 내려오지 않는 일도 있소이다. 그럼 노승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사라져버렸다. 몇 달이라고? 한시가 급한 탕명은 절대로 쿠마라지바가 석굴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탕명이 찬찬히 절벽을 다시 올려다보고 있자니 더욱 이상하고 궁금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 석굴에 오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하지만 무공을 모르는 스님이 밧줄도 없이 어찌 저곳에 올라갔을까? 당장이라도 화엽비수를 써서 석굴을 향해 뛰어오르고 싶었지만 스님들이 수행하는 장소인지라 함부로 석벽을 타고 돌아다닐 수는 없었다. 탕명은 백양나무 숲을 거닐며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독청 도인은 석굴 어딘가에 수타진경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200년이 지나도록 수타진경이 석굴에 숨겨져 있다는 비밀이 독청에게까지 전해졌다면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부님은 자신이 수타양경의 비밀을 푼 이곳 키질 천불동에 수타진경을 남겨놓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탕명은 100여 개나 되는 석굴을 바라보니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어휴, 저 많은 석굴을 모두 뒤져봐야 하나? 석굴마다 승려들이 수행하고 있으니 무작정 뒤질 수도 없는 일이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마음이 급해진 탕명은 쿠마라지바의 석굴 밑에서 주위를 살폈다. 그래, 일단 쿠마라지바 스님부터 부딪혀보자. 저녁 먹을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졌다. 석굴을 올려다보던 탕명이 작은 기합 소리와 함께 몸을 솟구쳤다. 밝은 대낮이라면 절벽을 오르는 것은 탕명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졌기에 솟구쳐 오르는 높이도 적을 뿐더러 발을 디딜 곳을 찾기도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한참을 뛰어오르고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고를 반복한 끝에 드디어 쿠마라지바가 있는 석굴 입구에 올라섰다. 석굴의 입구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았지만 안쪽은 꽤 넓고 깊었다. 천불동 석굴은 모두 사람이 판 석굴이라 했다. 하지만 이 석굴은 사람이 팠다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석굴에 사람의 손을 더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흘러나왔다. 탕명은 불빛을 따라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불빛이 가까워지자 한 스님이 요상한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어라? 탕명의 몸은 순간 굳어버렸다. 어둠 속이지만 탕명은 한눈에 알아보았다. 두 다리를 목에 걸고 손가락 6개로 몸을 지탱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은 분명 전생에서 스승님께 배운 수타양경의 한 자세였다.
저 스님이 어찌 수타양경의 수련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 스님은 혼자였다. 그렇다면 저 스님이 분명 쿠마라지바라는 스님일 것이다. 탕명은 일부러 인기척을 내며 쿠마라지바가 반응하기를 기다렸다. 나를 찾아온 것이오? 순간 탕명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쿠마라지바 얼굴에 불빛이 비치고 있어 분명 눈을 감고 입을 닫은 모습인데 쿠마라지바가 있는 곳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거참 요상한 스님이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스님이라더니 이런 희한한 능력도 가진 것인가? 탕명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저는 숭산소림궁에서 온 탕명이라 합니다. 스님께 여쭤볼 말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탕명의 말에 또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그렇소이까? 어디 찾아온 이유를 얘기해 보시오. 탕명이 유심히 살폈으나 이번에도 역시 쿠마라지바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뱃속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더니 이 스님이 그리하는 것인가? 입으로 말을 하든 뱃속으로 말을 하든 상관이 없다. 하지만 사람이 찾아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스님의 행동에 탕명은 순간 우라가 치밀었다.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쳐다보지도 않다니. 하지만 자신은 초대받지 않은 객이었기에 탕명은 차분히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였다. 저는 소림궁의 비급인 수타진경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수타진경. 처음 듣는 이름이오만. 혹시나 하며 기대했던 탕명으로서는 여간 실망스러운 대답이 아니었다. 아니지. 비급 이름이야 적어놓지 않았을 수도 있잖은가? 탕명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쿠마라지바가 취하고 있는 자세와 같은 자세를 취하며 수타함경의 요결을 낭송했다. 잡념을 남김없이 불살라 없애고 마음을 잘 다듬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번쩍. 탕명이 이렇게 낭송하자 그제야 쿠마라지바가 눈을 떴다. 얼핏 보기에도 안광에서 빛이 나는 것이 보통 스님이 아님을 탕명은 확신했다. 스님, 지금 스님이 취하고 계신 수행 자세는 제가 배운 수타진경의 자세와 같습니다. 탕명의 말에 쿠마라지바의 눈에 이체가 빛났다. 쿠마라지바는 탕명이 취하고 있는 자세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자세를 풀고 벌떡 일어섰다. 옳거니 뭔가 일이 풀리려나? 쿠마라지바가 일어서자 탕명도 자세를 풀고 일어서서 쿠마라지바에게 폭권을 취하였다. 쿠마라지바가 탕명에게 물었다. 그대 스승이 누구요? 탕명과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쿠마라지바는 뱃속으로 말하였다. 탕명은 독청이라 답하려다 순간 마음을 바꾸었다. 저희 사부님은 고구려 사람 선우 무도입니다. 탕명의 대답에 쿠마라지바가 드디어 입을 크게 벌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럼 그대의 나이가 올해 200살은 훨씬 넘었겠소이다. 뭐지? 탕명은 쿠마라지바가 사부에 관해 알고 있다고 느껴지자 호기롭게 맞장구를 쳤다. 저는 이제 겨우 218살 되었습니다. 탕명의 말에 쿠마라지바가 다시 한번 크게 웃었다. 하하하. 나는 올해 231살이 되었소이다. 쿠마라지바는 이리 말하고는 석벽에 매달아 놓은 횃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횃불을 하나씩 밝히자 석굴 안이 점점 환해지면서 탕명은 그제야 비로소 석굴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석굴의 형태는 낮에 보았던 큰 석굴의 형태와 거의 흡사했으나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하나는 석굴의 천장이 사각불 형태로 높고 뾰족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쪽에 서 있는 부처님 형상이 한쪽 벽만을 깎아 만든 형식이 아닌 완전히 입체적인 석상이라는 것이다. 쿠마라지바는 두 손에 횃불을 한 개씩 들고 다가와 탕명에게 하나를 건네주었다. 따라오시오. 쿠마라지바를 따라 부처님 석상 뒤로 펼쳐진 말발굽을 뒤집어 놓은 모양의 회랑에 들어섰다. 좌우 석벽에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진 그림들이 가득했다. 아름답다. 그림이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탕명의 눈에 특이한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벽화에 그려진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푸른 눈의 아름다운 소녀가 유독 탕명의 눈을 사로잡았다. 탕명이 알기로는 푸른색 안료의 재료로 쓰이는 청금석은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가치가 같은 무게의 금만큼 비싸다고 했다. 그런데 이곳 석벽의 그림에는 유난히 푸른색이 많이 쓰였다. 그림을 그리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인 것이 분명했다.
탕명은 벽화를 뒤덮고 있는 푸른색의 색감이 무척 마음에 들었고 그림 속 푸른 눈이 소녀를 보자 얼마 전 장안 외곽 객잔에서 만났던 푸른 눈의 소녀가 떠올랐다. 마치 그 소녀를 보고 그린 듯하군. 확실히 신장은 푸른색이 잘 어울리는 곳이야. 어라? 회랑 깊숙이 한 걸음 더 들어서자 낮에 보았던 큰 석굴의 그림과는 확연히 다른 그림들이 펼쳐졌다. 석벽에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아닌 건장한 젊은 사내가 고구려 모자, 절풍모를 쓰고 그보다 어려 보이는 소년 4명 그리고 소녀 1명과 무공 수련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을 살펴보던 탕명이 놀라 소리쳤다. 이것은 한눈에 봐도 젊은 사내는 전생의 사부 선우무도였다. 그리고 5명의 제자는 소림 오거리고 그 5 제자 중 1명의 소녀는 바로 탕명의 전생 탕유 자신의 모습이었다. 더욱이 그림 속 소녀의 귀에는 청동 귀걸이가 걸려 있으니 한치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럴 수가. 선우무도 사부와 소림 오걸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자 만감이 교차한 탕명은 자신도 모르게 울컥했다. 아, 사부님이 석벽의 그림을 그려 수타진경을 남겨놓으셨구나. 탕명의 감격한 모습을 보고 쿠마라지바가 살며시 물었다. 마치 전생의 사부를 다시 만나기라도 한 듯한 표정이군. 5명의 제자 중에 누가 그대인가? 허. 그림에 빠져있던 탕명은 쿠마라지바의 물음에 어찌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다. 설마 이 스님이 내가 환생했다는 것을 아는 것인가? 사실대로 말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쿠마라지바가 횃불을 가져다 대며 탕명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어디 내가 맞춰볼까? 맞춰보겠다고? 상대가 이리 나오자 탕명도 호기가 생겨 쿠마라지바의 장단에 맞췄다. 스님께서는 결코 맞히지 못할 겁니다. 전생의 탕명이 여자였다는 것을 스님이 어찌 알겠는가? 게다가 제자가 5인데. 내 눈을 보게. 탕명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던 쿠마라지바가 묘하게 웃더니 석벽으로 돌아서며 손가락으로 그림 속의 소녀를 지목하였다. 맞지? 허. 탕명이 놀라워하자 쿠마라지바가 만족한 듯씩 웃었다. 허허. 역시 그림 속 소녀가 환생한 것이군. 쿠마라지바의 신안에 놀란 탕명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제가 환생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미타불 눈앞에 서 있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소? 그런데 어찌 놀라지 않으십니까? 탕명의 질문에 쿠마라지바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만 주면 풀이 자라나는 게 신기하지 않소? 당연히 신기하지요. 세상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어디서나 일어나지. 그럼 천천히 전생의 인연들과 인사를 나누시오. 쿠마라지바는 이렇게 말하고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더니 처음 보았을 때의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았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66화 쿠마라지바 2. 쿠마라지바는 실로 보통 스님이 아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탕명이 환생했다는 것을 믿지도 않았겠지만 쿠마라지바는 그것을 믿으면서도 별로 놀라워하지도 동요를 보이지도 않았다. 정말 대단한 고승이군. 그래, 일단 수타진경부터 확인하자. 쿠마라지바가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탕명은 횃불을 비춰가며 찬찬히 석벽의 그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사부님, 그리고 어여쁜 모용원 사모의 모습도 벽화에 남아있었다. 소림 오걸 중 가장 어린 원장의 모습은 그림 속에서도 친근하고 귀여웠다. 마치 어제 본 모습 같았다. 벽화에 그려진 친근한 얼굴들을 만져보며 탕명은 점차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찬찬히 그림을 살펴보던 탕명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아, 있다. 그랬다. 분명 석벽 속 그림 중에는 전생의 탕유가 미처 배우지 못한 수타양경의 자세들도 자세히 그려져 있었다. 희열에 찬 탕명은 순식간에 200년 전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림을 따라 이동하던 탕명은 어느덧 회랑의 끝자락에 도착하였다.
이윽고 꿈에서 깬 듯 현실로 돌아온 탕명의 얼굴에 희열의 빛은 사라지고 의구심만 남아있었다. 없다. 수타양경은 모두 석벽의 그림으로 남아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수타암경의 요결들은 석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상하다. 사부님이 수타양경만 그림으로 남기신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 수타양경의 수행 자세들만 가지고서는 그저 요가 수행하는 스님들에게나 도움이 될 뿐이지 결코 완전한 무공비급이라 할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찾을 수 없던 탕명은 여전히 눈을 감고 수행 중인 쿠마라지바에게 다가갔다. 털썩. 탕명이 쿠마라지바 맞은편에 앉자 쿠마라지바가 눈을 뜨며 물었다. 어째 200년 만에 사부와 사형들을 만난 그대의 표정에 의구심만 가득한 것이오? 탕명으로서는 쿠마라지바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스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석굴에서 수행한 것입니까? 한 1년쯤 되었소이다. 지난해 바람이 몹시도 세차게 불었소. 그러던 어느 날 어렴풋이 절벽에 구멍이 생긴 것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긴 밧줄을 몸에 묶고 내려와 보니 구멍이 아니라 석굴이 있음을 알았지요. 그 후에 내가 입구를 넓힌 것이오. 듣고 있던 탕명의 눈은 의구심으로 가득했다. 지금은 밧줄이 없던데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탕명은 석굴에 들어설 때부터 묻고 싶던 말이었다. 하지만 쿠마라지바의 대답은 의외였다. 하하, 알면서 뭘 물으시오? 그럼 그대는 어찌 석굴로 들어왔소? 순간 탕명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렇군. 이 스님이 석벽에 새겨진 수타양경을 익히신 거구나. 그래서 밧줄 없이 석벽을 오를 수 있게 된 것이고. 한 가지 의문은 풀렸으나 탕명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아니야. 그럴 수는 없지. 수타암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타양경의 수련 자세만 따라한다고 무공을 익힐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쿠마라지바가 수타암경을 발견한 것인가? 이런 결론에 도달한 탕명의 눈이 다시 빛났다. 스님, 수타진경은 수타암경과 저기 석벽에 그려져 있는 수타양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님께서 수타암경을 발견하신 겁니까? 탕명은 기대에 찬 눈으로 쿠마라지바를 응시했으나 탕명의 기대와 달리 쿠마라지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이 동굴에서 어떤 구결이나 글자도 발견하지 못했소이다. 나는 그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며 석벽에 그려진 수련 자세를 따라했을 뿐이오. 그런데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더니 다리에 힘이 생겨 날렵해졌소이다. 저절로 무공을 익히게 되었다고? 탕명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쿠마라지바가 탕명에게 거짓을 말할 리 없다. 탕명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잠시 생각에 잠긴 탕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다. 쿠마라지바의 대답이 엉뚱하게 들렸지만 전생에 사붓게 들은 내용을 찬찬히 생각해보니 일리 있는 말이다. 어차피 수타암경의 요결도 부처님 말씀 중에 일부라고 했다. 불경에 통달한 쿠마라지바가 석굴에서 오랜 기간 수행했다면 그에게 우연히 겹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수타진경을 익히게 되는 것은 가능했다. 그럴 수도 있겠군. 우연에 우연히 겹쳤으리라. 어느 정도 이해는 했으나 문제는 탕명은 쿠마라지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탕명은 불경도 모를 뿐더러 설령 안다고 해도 쿠마라지바처럼 천천히 수행할 시간이 없다. 대산에서는 거대한 세력이 발동하기 시작했고 당장 청명과 왕사룡을 상대해야 하지 않는가. 어쩌지? 쿠마라지바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리 없기에 탕명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할 수 없군. 탕명은 오래 고민하지 않는 성격이라 금세 마음을 정하고 쿠마라지바에게 조심스럽게 청했다. 스님, 제가 이곳에 며칠간 머물며 사부님이 남기신 그림들을 익히고자 합니다. 탕명의 말에 쿠마라지바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시오. 200년을 거슬러 왔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그리고 이 석굴은 그대의 사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니 사실 내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소이다. 듣고 보니 그도 그랬다. 아무튼 희한하고 화끈한 성격의 쿠마라지바이다. 감사합니다, 스님.
예상외로 쿠마라지바가 흔쾌히 승낙하여 탕명의 마음에는 여유가 생겼다. 그래, 어차피 나머지 수타양경을 익혀야 하니 며칠 머물면서 방법을 찾아보자. 분명 사부님이 어딘가에 수타양경을 남기셨을 거야. 그렇게 탕명과 쿠마라지바와의 동거가 시작되었고 탕명은 석벽의 그림을 보며 전생에 미처 배우지 못한 수타양경의 자세를 하나하나 익히기 시작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탕명이 아침에 일어나 석굴을 보니 석굴 입구가 좁고 너저분한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깔끔한 성격의 탕명은 석굴 입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스님, 제가 석굴 입구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좌선을 하고 있던 쿠마라지바는 뭐든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전생의 여자여서 그런지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군. 그대 마음대로 하시오. 엥? 이걸 성별로 갈라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니까요. 쿠마라지바는 씩 한 번 웃고는 눈을 감아버렸다. 탕명은 자신의 성별과 성격까지 꿰뚫어보는 쿠마라지바의 신통력에 다시 한번 놀라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석굴 입구를 넓히기 시작했다. 쿵쿵, 퍽퍽. 사실 키질 석굴은 흙과 작은 돌들로 뭉쳐져 있었기에 석굴을 넓히는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렇게 한나절쯤 땀을 흘리니 흡족할 만큼 석굴 입구가 넓어졌다. 탕명이 땀을 훔치며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반짝. 무언가 반짝이는 빛이 탕명의 눈을 때렸다. 뭐지? 탕명이 가까이 가보니 어떤 물체가 햇빛을 반사해 눈이 부셨다. 찬찬히 살펴보니 석굴 입구 바닥에 박힌 유리석이었다. 어라? 뭐지? 탕명이 옷소매로 닦아보니 밝게 빛나는 유리석이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의 유리석이 있는 게 아닌가? 유리석은 하나가 아니었다. 일정한 크기의 유리석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었다. 이것 봐라. 신이 난 탕명이 유리석을 따라 석굴을 넓히니 정확히 둥그런 원이 그려지며 두 사람이 드나들기에 충분한 크기의 입구가 되었다. 멋지게 원을 그리며 넓어진 석굴 입구는 보기에도 시원하고 깔끔했다. 휴, 다 됐다. 속이 다 시원하군. 태양이 정점을 지나 반대편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희한한 일이 펼쳐졌다. 잘 닦아놓은 유리석에 햇빛이 반사되면서 석굴안 이곳저곳을 비추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해가 이동함에 따라 유리석들이 비추는 석굴 안의 지점은 수시로 변하기 시작했다. 우와, 신기하다. 누구라도 이렇듯 특이한 광경을 보았다면 신기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탕명은 단순히 신기함만을 느낀 것이 아니었다. 탕명은 유리에 반사되는 빛을 보자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렇지. 전생에 무려산 절벽 동굴에서도 유리석이 많은 그림자 무사들을 만들어냈었지. 우리는 그 그림자 무사들을 따라하며 그림자 검수를 익혔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사부님이 절벽 동굴을 생각하며 만들어 놓으신 게 틀림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리석이 비춰주는 석굴의 모습은 변화무쌍했고 탕명의 눈은 그 빛을 계속 따라가며 이동했다. 탕명은 유리석이 비춰주는 동굴 내부를 바라보며 숨겨진 비밀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상하네. 내 예감이 틀린 것인가? 특별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자 흥분했던 탕명의 마음도 점차 가라앉았고 곧 유리석이 비춰주는 아름다운 빛을 보며 전생의 추억에 빠져들었다. 사부님은 이곳에 수타진경을 남기신 후 어디로 가셨을까? 그리고 사형들은 또 어찌 됐을까? 의문이 있어도 물어볼 사람도 해결할 방법도 없다. 그렇게 쿠마라지바와 석굴에서 지낸 지도 열흘이 지났다. 이미 수타양경의 수련 자세들을 모두 익힌 탕명은 점차 석굴에서의 생활에 무료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쿠마라지바와 이야기라도 나누면 좋으련만 쿠마라지바는 오늘도 변함없이 침묵 속에 수행 중이다. 어휴, 정말 대단한 고승이야. 얘기라도 나누면 좋을 텐데. 어찌 저리 수행만 하실까? 에라 모르겠다. 탕명은 잠이나 자려고 대자로 바닥에 누워버렸다. 하지만 좀처럼 잠은 오지 않았기에 멀뚱멀뚱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반짝. 어라? 저거 뭐지?
지난 열흘간 밤마다 쳐다보던 석굴의 천장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빛이 반짝였다. 이 석굴은 다른 석굴과 비교해보면 유난히도 높은 천장이 사각불처럼 솟아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보름달이 커다랗게 뜨자 석굴 입구의 유리석이 달빛을 반사했다. 탕명의 눈에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탕명이 벌떡 일어섰다. 스님, 탕명이 소리치자 쿠마라지바가 눈을 떴다. 저기요. 탕명이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자 쿠마라지바도 특이한 빛을 볼 수 있었다. 호, 천장에 뭔가가 있군. 스님도 보이시죠? 저게 뭐죠? 글쎄, 뭔가 금소 같은 게 빛나는데. 탕명이 천장까지의 거리를 어림하여 계산해 보니 힘껏 솟구친다면 천장 근처에 닿을 수도 있겠다. 화엽비수를 펼치며 탕명이 천장을 향해 솟구쳤다. 날아오른 탕명의 눈에 뭔가가 보였다. 분명 뭔가 있다. 수차례 몸을 솟구치며 천장과 가까워진 탕명은 확실히 뭔가가 박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닥에 내려서서 탕명이 머리를 굴렸다. 저건 분명 누군가 일부러 박아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뽑아봐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아무리 화엽비술에 능통한 탕명이라지만 높고 뾰족한 천장에 박혀 있는 것을 어찌 뽑아낼 수 있겠는가. 아무리 뛰어봐야 손에 닿지도 않을 높이였다.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쿠마라지바가 또씩 웃었다. 뭔가 방법이 있다는 표정이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